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1학기 기계 시스템 설계 특론을 맡게 된 임용호입니다. 일단 반갑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일단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저희가 한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떤 기계 시스템 설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와 또 그 기본이 되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기반한 어떤 설계 사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계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 지식, 또 기초 지식의 기본한 어떤 실제 사례 설계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시스템에 적용을 설계하는 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현재 이 교과목의 개요와 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변화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물리적 시스템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나 적분 방정식,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벡터 캘큘러스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해석하고 디자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학 수학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학부 때 관련한 어떤 수학적인 강의를 들으시긴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스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게 서로 연결이 되고 매치가 돼서 우리가 실제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 강의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개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계공학 분야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역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설계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좀 쉬운 좀 기초적인 설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이번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력학적인 문제를 푸는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먼저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벌어졌던 그 스페이스X 팔콘 프로젝트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잠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짜리 비디오니까요. 한번 보시죠. Most space organizations, government or commercial, have set their sights too low. They've really gotten built relatively small rockets. And Falcon Heavy is the first time that there's something that's arguably even in the super heavy class, or somewhere between heavy and super heavy. 5 million pounds of thrust is really crazy amount of power. More than twice as much payload as any other rocket. You can launch things straight to Pluto. Don't stop needed. Hotels in the area are completely sold out. Parking lots are packed. It's like the first time something exciting has happened in rocket launch in a very long time. T-minus 15, stand by for terminal count. SpaceX Falcon Heavy, go for launch. And 9, All systems go. Ready for launch mission. 6, 5, 4, 3, 2,
네, 하여튼 뭐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앨런 머스크가 사실 이런 그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가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기술적인 혁신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진체가 저희가 보통 스페이스 셔틀을 우주 공간을 날려보낼 때 사실은 일종의 소모품이었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그 추진체 자체가 고가하고 그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하이텍의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본체를 우주로 날려보낸 이후에 사실은 저희 거의 버려진 소모품처럼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최근에 뭐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혁신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거 같이 사실은 지금 이런 로켓이 다시 그 지금 대기권 밖에서부터 다시 지구로 와서 착륙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한 어떤 이 추진체의 제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력학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기반해서 저희가 제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그 하나의 강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갖는 어떤 강체의 어떤 동력학적인 힘과 가속도와 속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모멘트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게 뭐 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어떤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추진체가 다시 역으로 원래 정확하게 출발 지점으로 다시 안착해서 착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저희 어떤 기계공학의 특히 이제 동력학적인 그다음에 제어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가 되고 저희 기계공학도들이 어떤 저희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이렇게 추진체나 이런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물리적 현상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형식의 어떤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이 추진체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힘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이 추진체가 돌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어떤 보존 방정식에 기반한 어떤 거버닝 이퀘이션의 어떤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굉장히 지금 성공적인 사례인데 초반에 이제 요 스페이스X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또 뭐 추진체 폭발한다든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서 지금 굉장히 성공한 단계의 어떤 비디오를 보셨는데 어떤 이런 과정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런 문제점들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다시 해결 방안을 적용해서 다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저희가 이제 유체역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가 기반으로 한 많은 설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우시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유체 거동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 사실은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non-linear한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학 수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부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나 일부의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은 저희가 어떤 어널리틱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어떤 유체의 거동, 뭐 또 연유체의 거동을 지배하는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수준의 이런 그 미분 방정식은 저희가 애널리틱하게 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누메리컬 어널리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누메리컬이 이제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보시기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복잡한 양상으로 돼 있고 실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떤 그 해석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CFD라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레이놀즈 넘버가 굉장히 큰 하이 레이놀즈 넘버 영역의 어떤 난류 유동이나 난류 유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열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식의 기술이 발전이 돼 있고요. 저희가 기경화학을 전공하셔서 사실 고체 분야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동력학적인 분야 아니면 어떤 구조물 해석 같은 그런 분야도 있고요. 연료체적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고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은 지배방정식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많은 어떤 그런 분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박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체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이러한 우리가 현상학적인 어떤 뭐랄까 법칙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동의 어떤 전체적인 거동을 지배하는 이런 방정식의 형태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적분야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나 어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적분 방정식 아니면 미분과 적분이 합쳐져 있는 미적분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어떤 방정식들을 거버니 이퀘이션들을 풀어야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냉방이라는 분야가 되겠고요. 일명 또 솔라쿨링,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우리가 냉방 방식, 재생 에너지 방식의 그런 냉방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사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 발전, 포토볼테이크 셀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또 태양 에너지의 그 열 에너지 부분, 적외선 파장대의 에너지, 가시광선들을 포함해서 그걸 집열해서 온수를 만든다거나 하는 열 에너지 이용하는 그런 태양열 기술들을 저희가 쓸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발된 어떤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나노 스케일의 굉장히 특정 물질의 나노 스케일 단위로 저희가 코팅을 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 파장대, 태양 에너지의 특정 파장대의 레디에이션 에너지를 다시 이제 우주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우주로 다시 이제 복사시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낮은 온도대 영역의 열 에너지, 즉 냉방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경험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원하는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현상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그 전자기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의 뭐랄까 이제 전파나 어떤 이런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 파장대별로 Radiative Transfer Equation에 대해서 저희가 거버니 이퀘이션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현상 자체가 아까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어떤 그 물체의 동력학적인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상이나
아니면 연료체의 어떤 그 운동 거동을 나타내는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형태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텀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가 되지만 그 복사 에너지의 특성상 이것이 어떤 특정한 미세한 어떤 컨트롤 볼륨에 한정된 앞서 이제 동력학이나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디퍼런셜한 어떤 엘리먼트에 국한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어떤 밸런스, 어떤 우리가 어떤 지배 방정식을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레디에이션과 관련된 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에서 사실은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다 모아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분 형태의 어떤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유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태양 에너지도 그런 게 있고 사실 열 에너지 관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온도의 상승에 비례하는 복사 에너지를 모든 물체에서 방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복사 에너지에 의한 어떤 그러니까 열적인 현상을 저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유사한 그런 지배 방정식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미분 방정식의 형태의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맨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과의 어떤 에너지의 교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적분 방정식 형태가 전체적인 현상을 지배하는 거버닝 이퀘이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이퀘이션을 저희가 인테그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베스톡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고 굉장히 저희가 어널리틱하게 풀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적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저희가 어널리틱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범위라 그럴까요? 그런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결국은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인테그럴 이퀘이션과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지배 방정식을 저희가 푼다는 것은 정말 한층 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잡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도 아직 조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지배 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지배를 받는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해서 그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하고 개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어떤 특성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적절한 접근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기초를 배우는 것이 본 기계 설계 시스템 특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런 그 복사 에너지의 문제 이런 걸 좀 다시 좀 단순화해서 이것도 일종의 어떤 동력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앞서 저희가 로켓 제어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운동 법칙에 기반한 어떤 지배 방정식이 유도가 되고 이 지배 방정식을 근간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떤 적용에 일반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나 어떤 그런 거에 기반한 어떤 시스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동력학적인 다이나믹스의 어떤 지식이 적용이 되고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 쿼터백이 이 볼을 보시면 되게 사실은 럭비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구형의 어떤 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리시버한테 공을 던질 때 이게 굉장히 멀리 나가야 되고 사실은 똑바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공의 형태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던질 때 이 축방향으로 회전을 강하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앵귤러 모멘텀을 갖는 물론 이제 직진성도 갖지만 사실은 공 자체가 이렇게 회전력을 가지면서 회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지배방 정식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간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운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운동의 어떤 그런 만약에 경기에서 어떤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기존에 단순히 그냥 어떤 슈퍼스타나 아니면 뭐 뛰어난 선수들의 운동 능력 어떤 거에 이게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멀리 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운동 선수들한테 저희가 교육하고 또 그런 어떤 기술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속도를 초반에 뭐 회전량이라든지 초반에 이제 던지는 직선의 어떤 속도 이니셜 벨로시티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하면 훨씬 더 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저희 기계과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걸 새로운 어떤 시스템 아니면 해석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저희가 이제 야구 같은 경우도 야구공을 보시면 뭐 저희가 직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커브볼이라든지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공이 저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흔히 변화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변화를 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지배방 정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가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투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을 던지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그런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체적인 지배방 정식은 사실은 크게 뭐 여러 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운동 방정식,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FJ라고 나와 있는 텀이 이 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합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의 이니셜 벨로시티와 거기에 필요한 아까 이제 럭비공이나 미식축구 프로 마찬가지로 회전력을 얼마를 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공의 스피드와 공의 궤적을 갖는 공을 던져서 어떤 정말로 뭐 유현진이나 커쇼 같은 그런 뛰어난 투수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포츠의 어떤 사이언스하고 접목이 된 이런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또 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고체 분야, 뭐 동력학이나 정력학 아니면 이제 바이브레이션 뭐 이런 쪽에 우리가 배웠던 전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설계 분야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 진동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매스와 스프링이 있고, 그다음에 댐퍼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떻게 힘을 가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어떤 진동의 특성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매스 스프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전 진동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지배 방정식인데 모멘트와 이제 회전 관성에 의한 회전 각속도를 기준으로 한 어떤 시스템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관련된 해석을 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수학적인 지배 방정식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학 수학이나 어떤 이런 미적분의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저희가 꼭 갖춰야 되는 왜냐하면 정확한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학 수학을 베이스로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학 수학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순한 형식의 모델을 같으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바이브레이션 어널리시스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이제 동영상을 좀 간략히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에 좀 감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시간 관계상 사실은 한 이 정도로 멈추. 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파일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관련 내용 좀 더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어떤 진동에 의한 구조 해석이라든지 사실은 소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 이제 저희가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했을 경우 굉장히 심플하게 저희가 어떤 저희가 해석을 하는 사례를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 필드에서의 문제 해결은 굉장히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구조의 안정성이라든지 아까 뭐 버스도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은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좀 덜 무겁게, 그러니까 즉 어떤 재료를 조금 덜 써서 무게를 가볍게 해야 사실은 베이클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볍게 하면서 구조적인 안정성도 유지하면서 어떤 이런 진동에 의한 어떤 불편함을 줄이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사실은 우리 기계공학도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셔서 취업을 하셔서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의 영역이라고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뒤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간단한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런 정도의 어떤 필드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좀 지식을 익히고 어떤 감을 저희가 익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본 거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어떤 해석을 위한 거버넌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지금 대학원 과정에 계시지만 어떤 석사 과정 수준에서 접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 이제 필드에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접근 방식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사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어마어마한 뒤에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쭉 이제 분야별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요 강의의 어떤 그 수준이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인데 한 가지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뭐 학부 때나 이제 석사 때만 하더라도 야, 저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렇게 되게 어렵게 저희가 인식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접근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수준에 있어서는 누구나 일정 수준까지는 이제 다 체득하셔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뭐 아까 식 자체가 너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수학적으로 봤을 특히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복잡해서 저런 거 어떻게 푸냐 뭐 이런 식의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테그럴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이 뭔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과 적분 방정식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현상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 오히려 사회에서 어떤 희소성으로 인해서 어떤 엔지니어로서 아니면 전문 인력으로서 우대를 받고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연구나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거라고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앞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좀 제가 인트로덕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어떤 과정에 좀 적합한 수준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저희 전공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조금 실질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강좌에서는 그 강의 계획서에서 나와 있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앞서서 이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뭐 동력학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유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스포츠나 이런 쪽으로도 뭐 범위가 확장이 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다양한 어떤 해석 범위를 에 대해서 특정 분야에 너무 저희가 치우쳐서 지금 하기에는 과정 자체가 조금 일반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공학 수학의 어떤 수학 베이스로 저희가 접근을 하지만 다른 기존과의 어떤 접근 방식과 달리 본 강좌에서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제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그런 사례 중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의 설계, 그다음에 현장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셔서 여러 자동차 회사나 이런 관련된 직종에 저희가 일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설계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왼쪽은 사실 일반적인 자동차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저희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전기 자동차의 어떤 일반적인 외관의 모양을 제가 이제 비교를 했는데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뭐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색깔인가요? 색깔인가요? 아니면은 디자인은 둘 다 지금 네 K사의 어떤 차서 모델은 약간 다릅니다만 좀 차이점을 보이시나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이제 드래그 리덕션이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저항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찰에 의한 저항, 프릭션에 의한 저항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대기 중에 저희가 지금 사실은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은 그 압력의 차이에 대한 저희가 지금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대기 중에 아니면 물속에 있으면 사실은 이제 공기가 아니고 유체가 되겠지만 저희가 진행 방향으로 갔을 때 사실은 압력 차이에 의한 저항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고속 열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프릭션에 의한 표면에서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저항보다는 사실 압력 차이에 의한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내연기관 형식의 자동차와 실질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형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본넷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좀 뚫려 있고요, 그죠? 그 보시기 뚫려 있고 대부분의 전기차를 보시면 길 가다 한번 보세요. 이 앞에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시면은 요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인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인지 저희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왜 이렇게 앞에 이걸 뚫어놨을까요? 보통 이제 엔진이 이제 내연기관 앞에 이제 장착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연기관 이런 걸 이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엔진이 굉장히 저희가 연소를 통해서 굉장히 굉장히 높은 온도의 어떤 열 에너지를 다시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 이제 너무 과열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냉각수를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열을 뺏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뺏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어디론가 열을 전달해서 이렇게 방열시키지 않으면 그 냉각수의 온도도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그 열을 이렇게 방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진행을 하게 되면 진행 방향으로 해서 공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대 속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저희가 대류열 전달 방식을 통해서 열을 이렇게 솟아시키는 그러니까 방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적인 배터리로 저희가 축 구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본네트 부분에 엔진이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뒤쪽에 이제 배터리에서 모터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뭐 사실 이렇게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공기가 자동차 지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퍼지는 양상 자체가 굉장히 그 압력 아까 이제 제가 압력에 의한 드래그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항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굉장히 크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항이 있으면 사실은 제가 속도를 충분히 못 내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가 원하는 뭐 시속 뭐 120, 130까지 내려 그러면 더 많은 동력을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사실은 그 내연기관을 냉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뭐 100년 이상 그렇게 적용이 되었던 건데 전기자동차로 저희가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를 막고 이 여기를 막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압력에 의한 손실을 훨씬 더 줄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자동차의 연비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저희가 이제 유체역학을 배우셨을 때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실 때 이제 보실 텐데 있던 어떤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서 사실은 이 압력에 의한 드래그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저항력이 굉장히 달라지고 제가 유체역학에서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가 이제 그런 저항력이 되겠고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유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저희가 이제 저항력이 커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고 이런 어떤 구조 형상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드래그 코에피션트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그냥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올 때 어떤 이런 우리가 어떤 구조물 자체가 이런 평판이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이거 들고 있으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힘이 많이 가해진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사실 굉장히 이런 드래그이 많이 걸리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동일한 어떤 유속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그런 압력에 의한 드래그, 그러니까 저항률이 좀 적은데 그런 지표들을 보시면 숫자가 아까 이제 이런 평판 같은 경우 한 2.0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 2.0의 수치를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린더 같으면 1.2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의 이제 날개 같은 어떤 이런 유선형 아니면 이제 우리가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유선형으로 저희가 발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 물 속에서 저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진화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저항력의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저항의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대신 이제 이런 어떤 어떤 저항력의 정도는 사실은 형상에 그냥 딱 해서 형상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어떤 유속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놀즈 넘버가 변함에 따라서 사실은 그 값들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변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역학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이제 유동이 이제 쭉 앞에 이제 어떤 저항차가 없이 쭉 오다가 이런 실린더의 형상이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유동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면서 뒤쪽에서 유동이 굉장히 이제 요 실린더의 이제 표면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사실 이제 점점 이제 유동의 조건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유동의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시면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좀 달라. 얘는 조금 이른 시점에 유동의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제 난류 영역으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사실은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뒤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뒤쪽에서 이제 와류가 형성이 되는 이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압력에 의한 그 저항력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퍼레이션 영역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압력에 의한 저항력이 좀 더 줄어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D 값이 대략 한 0.6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유체 역학적인 이런 특성을 이해를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자동차에 어떤 그런 저항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설계의 니즈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전공적인 지식 플러스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나오든지 적분방정식의 형태로 나오든지 아니면 미분과 적분이 혼합된 형식으로 나오든지 하는 그런 지배방정식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그 대형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트레일러가 이렇게 붙어서 가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뭐 가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시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서 보시면 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요 위에 캡이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캡이 원래는 사실은 없었어요. 일반 처음에 이제 이런 대형 트럭이 개발이 됐을 때 당연히 근데 형상 자체를 보면 아까 이제 저희가 어떤 이런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유동이 어떤 실린더나 이런 그 유선형의 물체를 따라서 사실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쭉 따라가줘야 아까 이제 드래그 그러니까 압력에 의한 저항력이 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재로서 그 트럭의 모양을 본 사진 이런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냥 이렇게 블러프하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오게 되면 바로 이쪽에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와류 영역에 있는 압력이 굉장히 이쪽은 압력이 낮거든요. 낮으니까 당연히 이쪽의 압력과 압력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압력차 곱하기 면적을 하면 이제 저희가 힘이잖아요. 그게 이제 저항력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루프 캡이 없으면 사실은 바로 이쪽에 뒤에 이제 블러바디 형식의 어떤 구조의 단면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력 손실이 있어서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것을 누가 이제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서 사실은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드래그이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사실은 에너지를 세이빙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문제 개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달성을 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유동 가시화라는 기법을 통해서 제가 유체역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일단 풍동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유동을 가시화해서 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한 거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기 유동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 이제 그 입구 쪽에 이제 저희가 다이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색깔로 표시되는 그런 물질을 이제 유동에 이제 실려 보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유동 가시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캡이 없을 경우에 보시면 바로 이제 이쪽에서 바로 이제 세퍼레이션이 블럭바디 형식으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저항력이 발생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앞쪽에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이제 캡의 형상에 따른 유동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뒤에도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식의 형상과 어떤 식의 컨피그레이션을 가진 캡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설계를 하는 게 실질적인 우리가 그 저항력, 압력에 의한 저항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기계 시스템의 어떤 디자인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에서 최근에 뭐 얼마 전에 이슈가 됐습니다만 어떤 전기차, 전기 트럭이죠. 전기 트럭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디자인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이나 국내 뭐 기아, 현대차, 뭐 르노, 삼성, 뭐 벤츠, 뭐 아우디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동차 자체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저항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재 자동차 시장에 나와 있는 디자인된 차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디자인들이 이런 어떤 공력 해석이나 어떤 이런 그 유체역학적인 어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그런 기준이 사실은 어떤 이런 그 실질적인 어떤 에너지를 절약한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연비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외관에 사실 스포츠카 굉장히 멋있잖아요. 람보르기니나 이런 것들은 뭐 디자인 메카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어떤 소비자의 선택의 어떤 기준이 반드시 공학적인 기준과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좀 나중에 좀 적절하게 이제 트레이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조화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테슬라 이런 트럭을 한다고 봤을 때 너무 좀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사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앞서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어떤 기계공학적인 설계 관점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도 사실 처음은 굉장히 투박했지만 또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디자인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전기 트럭의 설계 과정에서 그런 시스템 디자인이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됐을 거고요. 당연히 거기 이제 이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런 엔지니어 분명히 설계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좀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떤 수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어떤 형상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설계 목표치로 잡은 어떤 공력, 그러니까 저항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설계 시스템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15년도에 이제 자동차 공학회 쪽에서 발표된 어떤 논문의 일부를 발췌를 한 겁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럭에 이제 캡이 없을 경우와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요 트럭 앞 상단에서 바로 갔을 경우 약간 형상을 약간 그 이중 구조로 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CFD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설계를 한번 진행해 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압력과 관련된 콘투어를 보여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속도와 관련된 콘투어를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요 뒤쪽의 지역이 이제 압력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되거든요. 압력이 낮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력 저항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배방 정신만 가지고 수학적으로 애널리틱하게 풀어서는 이런 디테일까지 제가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이런 3차원적인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뽑아내게 되면 굉장히 설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여튼 이런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원래 어떤 이런 방식에 대비해서 지금 이게 이제 사실 모디파이드 된 어떤 캡의 디자인인데 이런 게서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 한 대략 한 15% 되던 어떤 드랙 리덕션의 어떤 비율이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디자인을 개선하니까 대략 한 3% 정도 더 저항을 줄일 수 있더라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 강의 이 과목의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시스템의 어떤 설계 개선 안에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 이제 봤던 우리 자동차의 어떤 드랙, 그러니까 저항력과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유 낙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낙하를 할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착륙을 하기 위해서 뭐 행글라이더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사실 대표적인 게 사실 낙하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낙하산을 가지고 이제 자유 낙하를 많이 하는데 좀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낙하산 대신에 우리가 우산으로 저희가 이제 대체하는 거는 뭐 잘 안 되는 건 잘 아실 거고 여기는 이제 파라솔을 가지고 좀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파라솔을 가지고 과연 자유낙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미있는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계속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r whatever. We're gonna see if an umbrella actually slows you down. Let's Mary Poppins there. 그래서 일단 낙하산을 동시에 착용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고장이 났습니다. 저항력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파라솔이 이제 고장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자유낙하를 해서 낙하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착륙을 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You're welcome. 그래서 이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실험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실험 정신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이제 배워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서치하게 되면 뭐 바로바로 그런 거에 답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런 거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게 진짜로 저럴까? 어떤 이런 실험 정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건 뭔가를 개선하려고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를 개선하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 시스템은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개선, 발전의 전제 조건은 뭔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낙하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음 개념이 나온 거는 거의 한 1500년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착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하산 설계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낙하산이 안정적 이제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군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는 것좀 최근에 이제 고층 빌딩들이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은 화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낙하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피난을 해보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층 건물의 그 안정적인 화재 때 대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방 관련된 설비, 그것도 일종의 기계 설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완강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착용을 하게 되고 하면 이 안에서 이제 사람이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너무 급속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비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고층 높이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상 되는 고층에 살 때 제가 평소에 아무런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정말 운이 없이 대형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정말 좀 그런 극한의 상황이 몰렸을 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굉장히 특수한 수요로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도 사실은 뭐 국내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국내에서도 어떤 그런 걸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한번 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모델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일정 우리가 이제 자유낙하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낙하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보면 사실 처음에 이제 이니셜 벨로시티가 이제 제로잖아요. 제로에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낙하가 되면서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죠. 시간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시간에 이제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낙하산의 배낭 안에 있는 그 구조물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펼치기 위해서 했을 때 이 구조물들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이제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게 되겠죠. 만약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땅에 도달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스태틱 라인에서 점핑할 때는 최소 60m 이상은 되어야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나오시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층 건물에서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조금 더 개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특허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뭐 한 30m 정도만 돼도 그런 것들이 펴지는 어떤 이런 낙하산의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에 대한 특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미 신문지사에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택배를 이송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드론이 다시 땅에 착륙해서 물건을 넣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까지가 너무 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물건 자체 사실 낙하산을 내 방식으로 그냥 투하하고 가버리는 이런 거에 대한 특허도 출원을 하는 그런 게 돼 있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런 낙하산 대신에 드론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재난 시에 낙하산 대응을 하는 그런 특허들도 지금 많이 출원이 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니면 뭐 저런 수요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는데, 의외로 사실은 제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특수 수요에 대해서 이런 기존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희 수업이나 이 강의를 통해서 앞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개요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어떤 해석적인 기계 시스템 설계는 굉장히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분석 기법, 뭐 어떤 수학적 백그라운드, 뭐 그다음에 설계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강의 수준에서는 조금 현실적인, 현실에서 적용 가능할 만한 어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필요성이 뭐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어떤 기계공학적인 역학의 전문 지식을 베이스로 가야 되는지,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직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어떤 수학적인, 우리가 결국 아까 이제 현상 자체들이 미적분 방정식의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설계 포인트가 뭔지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을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익혀보는 그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텍스트북으로 하고 있는 또 공학 수학과 관련된 수학적인 내용도 좀 저희가 공부는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텀 프로젝트 형식으로 단순하게 이제 문제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해결해 보면 되겠다가 아니고, 어떤 서로 이제 관심사가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가 개선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해보는 그런 것들을 텀 프로젝트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좀 뭐 희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희가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저희가 정말 특허적인 관점에서 이게 정말 기존의 기술 대비해서 특허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설계했던 학생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의 강의 내용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 중심의 우리가 어떤 접근 방식은 하긴 하지만, 저희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저희가 인덱스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First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현상 자체가 굉장히 현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실은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단계를 넘어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의 형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저희가 First Order나 아니면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현상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뭐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 차주의 내용을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저희가 이 과목 자체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그 다음에 개요, 앞으로의 운영 방향,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사례, 뭐 자동차의 어떤 드래그 리덕션이나 파라슈트, 그러니까 낙하산의 어떤 성능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런 형식의 서로 이제 어떤 단순히 그냥 수학적인 문제를 풀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의 좀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실제 설계 적용해보고 하는 이런 케이스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조금 재미있게 한 학기를 공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차주에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